행장과 일두 선생이 성종에게 올린 상소문, 그리고 성생의 계보와 학행을 현 시대에 맞게 시극화, 시낭송 콜라보로 재조명하였다. 일어나시오. 동방오연의 최후이시자 어떠미신 일두 선생, 21세기 대한민국의 찬란한 문화의 문을 열어라! 잠시 귀를 비켜주시오. 일두 선생 납신다. 오늘 이 선비의 이름은 여창이요, 저는 배국이며 하동은 정시다. 정조부는 정지의로 왕실의 계보와 허물을 지적하는 직분을 지냈으며, 조부께서는 정복주로 왕실의 토지관리와 제사를 관장하는 지금의 농림부 차관을 지내셨다. 아버지의 이름은 유걸이며 함경도 지방 방어와 관리를 하는 최고의 지휘관이다. 나는 적자 지자 의자 할아버지의 4대손이다. 아버지께서 우주 군부대를 관리 감독하는 직책에 있을 때 8살이었지. 그때 명나라 사신 정령이 집에 머무는 동안 나의 모든 행위를 감탄하며 신기해하였으며, 그는 이름을 풀이하여 너는 지방과 나라를 창성하게 할 아이로구나. 따로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의롭고 용감한 성품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김경필과 함께 김종지 문화에서 학문을 익히고 날마다 도의를 강론하였다. 1480년 성종께서 도덕을 닦는 사람을 모집할 때 성균관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추천받았다. 또 관장인 서기증이 내가 갱수를 강론하라. 그러나 그는 겸손히 거절하였다. 개묘년 성종이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 그를 섭리학의 대표자로 추앙하였다. 어느 날 여러 벗들과 함께 제실에서 합숙할 때 모두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잠들었으나 그만은 자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모든 일에 효신하였고, 단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성균관의 여러 벗들에게 알려 그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탓으로 섬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실 때에는 지극한 효성을 다했으며 한 번도 멀리 떠난 적이 없었다. 어머니의 뜻이 의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감히 거스르지도 않았다. 어머니 역시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부당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그 집안을 의로운 집안이라 칭송하였다. 1486년 어머니께서 이 집에 들으셨는데 직접 대변을 맛보며 어머니의 병환을 관찰을 하셨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었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자 예법에 따라 3년상을 치르고 그동안 죽만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 생활을 하셨답니다. 또한 하루에도 빠짐없이 마포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산문을 나가질 않았답니다. 상을 마친 후 두 아우와 함께 지리산을 여행하다가 하동의 악양동을 발견하고 지리산 지인산의 주리김을 인지하여 처자식을 데리고 가 섬진강 어귀에 집을 짓고 매화나무를 심으며 노후를 보낼 생각을 하였다. 경술련엔 일두의 후행과 학문이 사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여 성종께서 특별히 지금의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하였지라. 엎드려 생각하건대 상벌이란 임금이 한 시대를 다스리며 권장하고 징계하는 훌륭한 법도입니다. 그것이 시행될 때는 반드시 선악의 실제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선행의 실상이 없음에도 헛되이 상을 준다면 여행을 바라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마땅히 벌받을 죄가 있음에도 다행히 면제된다면 기망의 풍조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도로 나라를 다스리며 항상 보좌와 연료를 누르시고 그들을 보상하셨습니다. 이제 초야의 신하인 저 여청을 교자로 삼고 참모로 임명하셨으니 폐단이 생길까봐 두렵사옵니다. 또한 저는 어머니 상을 당하였으나 안으로는 슬퍼하는 진정한 마음이 부족하였고 밖으로는 애통하는 모습만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 사람들은 저를 효자로 의심하게 되었고 그것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라에까지 이 말이 전해져 상으로 표서를 받았으니 이는 곧 나라를 속이는 일이 됩니다. 더구나 저의 속마음을 속이고 임금께 울리지 않는다면 전하께서는 저를 효자로 믿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곧 임금을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니 그 죄가 참으로 클 것이옵니다. 상가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대의 행실을 들으니 내가 철로 눈물이 나는구나. 이는 그대의 선행을 가릴 수가 없으니 그대의 참봉 임명을 거두지 않겠다. 왕세자 연산군의 스승으로 있을 때 의견이 맞지 않아 안음 현감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사람들은 고을을 다스리는 능력에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부임 후 백성들의 가장 큰 고통인 세금 징수와 수시까지의 개혁 조항을 기획하고 시행하였다.
판단하기 어려운 재판 사건이나 법률 적용이 정밀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대면하여 정밀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대면하여 신문한 후에야 결정을 내렸고 이 마을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두 찾아와 법적 분쟁을 해결받아 사람들은 마치 신과 같은 재판이었다고 칭송하였다. 선생은 공무에 시간이 날 때 제자들을 가르치며 학문을 닦게 하였다. 내당에서는 부인께서 직접 노인들을 맞이하였으며 특히 결혼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겐 재정을 지원하며 혼인을 돕는 등 온 고을을 두루 살펴하셨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탄간 노래를 알았어도 함부로 개정하지 못하였다. 그의 시책은 국법과도같이 굳어져 갔다. 홍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청송으로 유배를 떠났고 그곳에서 9년을 보내다가 갑자년 음력 4월 1일에 세상을 떠났다. 중종에 이르러 조정에서는 그는 성품이 단정하고 침착하여 사람들과 잘 사귀지 않았다. 그러나 한인당 김갱필과는 마음이 맞아 서로 도를 논하고 경서를 강론하였다. 한때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관직에 있었던 김갱필을 청하여 자신이 올릴 상소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곤 하였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였으나 그의 내면은 깊은 학문과 깨달음으로 가득 찼고 한때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를 어머니께서 크게 걱정하시자 그 후로 평생 술과 소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일두 후인이 세상을 떠나자 고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장례 치르듯 슬퍼하였다. 조정에 이르러서 중종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잘 돌봐주도록 하였다. 일두의 형제는 3명이다. 첫째 동생 여유는 현감을 지냈으며 둘째 동생 여가는 생원이었다. 여창의 여동생은 종실 영인군 순에게 출가하였다. 여창의 부인은 종실 도평군의 막내딸로 조선 이대왕 정종의 손녀이다. 설하에 6남매를 두었고 둘째 희설은 정량을 지냈으며 후사가 없어 사촌동생 희첨의 아들 언남을 양자로 삼았다. 살미천 납시오. 둘째가 좀 늦어도 양해하시오. 됐어. 설공순에게 출가하여 아들 손을 낳고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아이샤 하나 일구수책 동방에 등불을 밝혔다. 이렇게 동방에 등불을 밝혔다. 그 선생 이렇게 동방에 등불을 밝혔다. 다음은 신앙 좀 골라보고 있겠습니다.
고향에서 타경 선생과 하계 마을에서 풀링을 받아보며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며 답답한 마음을 주고받은 시이다. 악양 나 일두일세 우리의 부들픈 바람 따라 가볍게 흔들려 4월 하계 땅은 보리고 어느덧 가을 갈매 드루산 천만 골짜기를 부르다 외로운 배는 또다시 강을 따라 내려가네. 시몸이 참 아름답구려. 나도 화답시를 보고 있어. 낭망한 청파에 모든 소리 부드럽고 소매자락에 스민 맑은 바람 문득 가을 같구나. 머리 돌려 다시 보니 참으로 김치 같고 한가한 웃음은 흔적없이 들려사는 다음 시는 두견인데 여기서 두견은 손적새가 아닌 진달래꽃을 대입하여 나라 걱정과 힘들을 노래한 시이다. 그리고 알령에서 바람을 기다리다는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밝은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일두 선생께서 현재를 위로하는 시다. 두견새는 무슨 일로 산꽃에 눈물 짓는가. 남은 하는 분명 오래된 나무 등글에 막혔겠지. 맑은 놈만과 붉은 충신이 어찌 너만의 것이냐. 충신지서도 결코 딴 맘을 품지 않는 것을. 암령에서 바람을 기다리다 바람을 기다려도 바람은 돌아오지 않고 뜬 구름만이 푸른 하늘을 기다리고 있네. 어느 날에야 서늘한 해오리 바람이 일어 구름을 쓸어버리고 다시 하늘을 볼 수 있으리까. 두 번째 파트는 강계 남계서 입구 표지색을 있는 희계의 실은 절무시다. 이 시는 일두 선생의 학문의 두치와 불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강의성을 노래한 것이다. 두 번째 시는 일두 선생이 하계에서 수학할 때 그의 학문에 대한 그리움과 회고록을 가사 형태로 재조명해서 노래한다. 대개 이왕께서 남계서운 기석에 새긴 한시입니다. 당당 철령 전공향 백세 풍전 문모방 요원 존숭 진부청 기무허걸 영문왕. 예, 높고 당당한 함량은 일부의 고향입니다. 문왕에 부응하는 영웅호걸이 어찌 없겠나이까. 하계동에서 일두 선색을 그리며 옥계 노진이 신에 따라 들어가니 푸른 것이 부드럽네. 어서 좋다. 일두가 오고 간지 몇 해가 되었는가. 어서
잘한다. 석양에 말 세우고 예탄을 찾아보니 참 좋네. 옳지. 산은 둘러있고 강물은 저절로 흐르네. 어서 차. 어서. 마지막 파트의 첫 번째 시는 일두성생의 동생이 행의 학행에 대한 그리움. 두 번째는 무오년의 역사적 비극 앞에 일두성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통탄한 시다. 이 시를 지은 정수민은 일두의 전송자이며 소일두라 칭할 만큼 일두성생을 닮았다. 세 번째 시는 만개한 꽃들 담은 화폭에 하늘을 걷어넣는다면 당연히 일두성생을 그려야 한다. 일두성생을 향한 오랜 염원과 존경을 배상하는 시이다. 일두의 옛일을 기억하며 정령 보이는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하동특은 마을은 구름과 연기에 가리워졌네. 산수가 낸 듯 통하는 곳이 없으니 가야금 내려놓고 다시 줄을 끊는다네. 무오년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정수민, 아 슬프고 슬프도다. 무오사화에 일어난 일, 푸른 하늘 바라보고 물어보고 싶지만 하늘에 오를 수 없어 호소하기 어려워. 눈물이 울분을 타고 옷깃에 젖어드네. 하계들을 보고 느낀 바 있어. 정광현 동양 공자가 저명한 화가로 그림을 그려서 한 폭의 그림에는 하늘이 있으니 밭두둑의 보리와 바람에 날리는 창포가 이곳을 알고 흰 파도와 푸른 산봉우리가 의연함을 아네. 오랜 세월 매번 사모함을 붙였는데 천리에 새로이 수묵화의 전함을 전하니 이 초당으로부터 오랜 수건이